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토커 김병우 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의 이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가 차출해서 재배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중고도 방공 체계인 패트리어트도 마찬가지로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방공 체계에 무사한 건가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드랑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간 시점에서 우리 국내 방공 체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드 포대가 전체가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 발사될 미사일의 일부가 나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레이더랑 일부 포대 미사일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패트리어트도 주한미군이 운영한 패트리어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군도 패트리어트를 아주 많이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일부가 빠져나갔다고 우리나라의 하늘이 빵 뚫려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플래닛 랩스라고 이제 미국의 적외도 상업 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기네 이제 위성을 쏴가지고 사진 같은 거 막 찍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성주 사드 포대를 한번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레이더는 그대로 있고 발사대 한 3개 정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3개는 남아 있어요. 근데 사드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369로 운용이 돼요. 최소 작전 단위가 발사대 3개고 전에 성주 사드 포대는 6개가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3개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개까지 발사대를 늘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식별되는 건 발사대 3개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어찌됐든 우리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 있는 패트리어트나 천공투가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뭐 수원, 오산, 평택에는 사실 이제 미군 패트리어트 부대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대부분 우리가 다 담당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사드가 뭐 수도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사드의 배치 목적은 사실 이제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산 쪽 경남 경북 쪽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주에 사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없다고 해서 지금 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이동한 거고 우리 전체적인 방공 시스템 체계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방공망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도 한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그리고 천천히 구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뭐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고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군의 사드가 있고요. 고고도 그러니까는 40에서 150km 이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중고도 정도 되면은 미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아래가 살짝 겹치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맹활약한 천공투 미사일이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저고도인데 저고도는 육군이 맡고 있습니다. 저고도 방공은 육군이 맡고 있는데 비호 복합을 비롯한 방공 체계 그리고 신궁 역시 개발이 완료돼서 LAMD라고 부르는 한국형 아이언돔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도 있는데요. 해군이 정조대왕급 구축함 레이더가 이지스 레이더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SM 미사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드 정도 되는 높이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막을 수 있고요. 해군이 왜 탄도미사일까지 막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해군의 특징이 있죠. 물이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포대는 이동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배는 그냥 위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의 위협이 증대된다. 그러면 작전할 수 있는 이지스함들을 수도권 근처에 배치하면은 포대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육군, 공군, 해군 모두 다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도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니까 이 레이저 무기체가 개발되면 적어도 방공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 방공 무기체계를 차분하게 잘 구축하고 있고 계속 배치될 무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고도 150km에서 이제 사드가 요격을 하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40km 정도에서 패트리어트 150에서 갑자기 40으로 내려와요?
고 150, 40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아 근데 거기에 이제 LSM이 이제 들어가면 6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고 패트리어트가 한 40km 이상에서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천공2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란 관련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이 잘 보시면 뭐 사드 레이더도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보다 우리가 강점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이제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파인이 있고 슈퍼 그린파인이 있고 이제 2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이지스 또 구축함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탐지 체계가 그쪽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다양하다. 거기다 사드 레이더까지 있으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저고도 같은 경우에는 비호 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대공 체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했고 오죽하면 도심에 발칸까지 있는 나라니까 거기서 신군까지 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동 국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방공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날라오는 그 북한 전투기 요격하는 것도 우리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성비가 안 맞아. 왜냐면 북한은 막 미그 17, 19 이런 게 날라오거든요. 미사일이 너무 아깝죠. 써야 돼.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데 어차피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공체계 굉장히 탄탄하게 촘촘하게 잘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다층으로 방공망이 갖춰져 있는 국가도 몇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사드나 패트리어트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작한 우리의 방공망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이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사드고 패트리어트고 빼갑니다.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여기에 배치해서 다 간과하겠지만 대통령이 트럼프야. 이런.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지 덜한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뺐다 넣었다 해보면 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보다는 현재로서는 중동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과 좀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체적인 방공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미국이 유사시에 방공 자산을 빼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는 또 북한이랑 국경선이 가까워요. 서울에 인구도 집중돼 있고 모든 산업 자산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그러니까 인명 피해도 막아야 되지만 이런 자산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중동에서의 전쟁을 보고 우리도 교훈을 얻겠고 피드백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 방공 체계를 갖출 텐데 제일 위에서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드가 막던 공역을 LSM이 들어가서 막게 될 텐데 LSM의 특징은 고고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드의 영역과 거의 미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서부터 이제 적의 각종 항공 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체계를 갖출 텐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최근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옆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고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런 미사일을 두고 춤추는 미사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고도에서 다탄두 그러니까 여러 탄두를 한꺼번에 팍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란이 집속탄을 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LSM 같은 경우는 측추력기를 사용해서 좌우로 빨리빨리 이동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사드 요격 실험했던 영상을 보면 사드가 이렇게 막 원을 돌면서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 미사일 맞추기 위해서 우리 LSM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미사일에 기름 냄새가 좀 날 것 같아요. 기름 냄새라는 게 뭐냐면 판치르 S1처럼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이제 중동에서 빨리 필요한데 빨리 줘. 그럼 여기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좀 그러면 얼마부터 하면 돼라고 할 수 있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수입해야 된다고 하면은 돈을 뭐 선수금 먼저 땡겨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고도부터 살펴보면 LSM 같은 경우가 이제 40에서 7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이제 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놓친 미사일을 LSM이 막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LSM만 있는 게 아니라 LSM의 개량형을 또 개발 중이거든요. 그 LSM2라고 부르는데 이 LSM2 같은 경우는
그 LSM-1 더 높은 고도의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그래, 있는. 중간에 하나 네, 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150 다음에 70은 여기가 너무 불안해. 네, 맞습니다. 여기 그죠? 사드 같은 경우는 또 주한미군 자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발사 버튼 안 누르면 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요격하지 우리가 요청한다고 요격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LSM과 LSM-2의 개발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그런 LSM-2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LSM-2도 이건 2030년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고도가 이제 100km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드와 거의 유사한 정도. 그러네요. 예, 왜냐 150km도 사실은 최대 고도지 여기까지 딱 올라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km 정도. 우리가 100km대 이제 LSM-2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맹활약한 천궁2의 개량형이 천궁3라고 부르는데 이 천궁3는 천궁2 대비해서 교전 능력이 5배 이상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고도긴 하지만 좀 더 많은 탄도 미사일이나 드론들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LAMD라고 부르는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이 있는데 네. 요거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방사포 포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배치돼 있고 이것도 아이언돔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게 아이언돔은 측추력기 그러니까 미사일 날아가다가 위치를 좌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가삼 로켓이나 박격 포탄은 그냥 날아오니까 네네. 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2028년에 개발이 완료돼서 아마 2030년 정도부터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 요격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군에서 하는 미사일 사업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수백 발, 네. 뭐 그다음에 수천 발, 뭐 이렇게 수천 발 단위는 거의 없고 사실은 이번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천궁3도 만들고 LSM-2도 만든 건 좋지만 기존에 이제 개발하고 운용 중인 거에 예비탄을 좀 늘려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그나마 좀 상황이 좀 나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이제 1만 발 정도 지금 생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가도 그러니까 뭐 발당 1억 정도로 지금 맞춰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이게 UAE하고 좀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공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쏴도 사실 이제 인명 피해가 좀 적어요. 근데 UAE는 보면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뭐 지하 주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핵심 지역만 이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미사일 요격하다 보면 자 서울로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이게 서울역에 떨어질 것 같아. 네. 아니면 청와대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선택은 뭘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격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요격을. 네네. 요격을 할 때 선택을 하면 중요한 시설인 청와대를 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했을 근데 때. 지금 전 세계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는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다 막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큰 오판이에요. 아이언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정, 그러니까 핵심적인 시설을 막는데 이게 특화되어 있는 거지. 뭐 서울을 다 막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하늘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보면은 그렇게 하면 요격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일단 피하고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약간 이렇게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찡 하면은 방어 막 이렇게 씌워지면서 튕겨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정 작가님 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이쪽이 재밌어요. 이쪽이 재밌어. 그러네. 약간 와칸다 왕국이 이런 거. 그렇죠. 와칸다 포에버. 그러네. 일단은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도망을 가야죠. 어디로 도망갈지 한번 우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LSM들이 사드를 좀 대신해서 그 고고도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천궁들이 중고도를 조금 더 강화해주고 LAMD가 이제 저고도 그리고 드론들을 막아주는 이렇게
국산 방공 체계가 완성이 되면 정말 독자적인 방공무기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우리 군 전력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바다도 KDDS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그러네요. 엔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산입니다. 무장, 레이더, 그다음 수직 발사관에 들어갈 이제 미사일, 특히 네. 수직 발사관에 LSAM 해상형이 들어갈 것으로 해상 버전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LSAM이 들어간 KDDS가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육지의 주요 자산을 방어할 수 있을 때 동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7기동 전단이 해외 작전을 많이 뛸 거 아니에요. 해외 작전을 뛸 때 함대의 방어막을 구성해주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전쟁에서 겪고 나면 사람들이 미사일이 비싸지만 이번 전쟁에서 교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사일. 네. 네, 미사일. 아무리 뭐 돈이 많이 들고 뭐 가성비가 안 맞고 낭비라고는 하지만 그게 떨어질 때 받은 충격과 공포에 비해선 그냥 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적에 쏜 드론이랑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이거랑 뭘 쏴서 맞춰서 파편이 떨어지는 거랑 쐈는데 빗나간 거랑은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상황,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올 텐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막게 될 것들, 막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김 의원님 얘기대로 K방공 이라는 네. 이름으로 또 수출하게 될 수 있는 지점도 생기게 되겠죠. 최근에 벨기에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 벨기에가 보면 브뤼셀에 나토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해. 거기 방산 전시회 그동안 우리 업체들이 안 나갔어요.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가 이번에 나가면서 아. LSM을 들고 나갔어. 지금 보면 유럽도 이제 독일이 이스라엘의 에로 3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최근에 이스라엘에 좀 학을 떼요. 네. 전쟁도 지들 마음대로 익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LSM이 물론 이제 중동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럽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미국은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한국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런 또 결정의 순간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동 상황의 영향으로 사드와 패트리어트 일부가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어 체계에 당장 큰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는 내 걸 내가 들고 있을 때 가장 든든하잖아요. 남이 지켜주는 방패였던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 말고 우리도 우리 무기로 하나씩 채워가는 그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독자적인 방공망이 완성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